시대를 불문하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각종 격투기 선수들의 이름이 그 후보로 오르고 있으며 과거에는 주로 전쟁에서 활약한 장수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시기에 활약했던 장수들 중 가장 용맹한 장수는 누구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나라가 인정한 용장 한명년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1593년 12월 3일 선조가 좌의정 윤두수에게 여태 싸운 장수들 중 가장 높은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윤두수는 그 중에서 한명년이 제일 용맹하게 싸웠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1594년 선조가 이원익에게 한명년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이원익은 그가 거느린 병사들은 매우 지쳐있는 상태임에도 항상 눈앞에 적을 둔 것처럼 엄중한 경계태세를 취할 만큼 평소에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이 그를 불러다 제주를 시험해 보았는데 말 달리고 칼 쓰는 제주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높은 계급을 가진 당상관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늘 병사들과 어려움을 함께 했는데 천한 병사들과 같이 구른다고 비웃는 다른 관리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오히려 그들을 꾸짖기도 했다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597년 9월 7일 권율이 보고한 한명년의 전공을 살펴보면 한명년은 공주회덕 지방에서 외적의 선봉과 만나게 되자 과감히 돌격해서 무려 200명에 가까운 적을 베었는데 적의 수가 워낙 많았던 데다가 날도 어두워져서 외적의 머리는 6개 정도만 베어왔다고 하죠. 며칠 후 소초평에서도 수없이 많은 왜구들을 참살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임진왜란 당시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명년이라는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적들의 머리를 벤 것이 매우 많았다, 참살한 바가 매우 많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죽하면 치열하게 파벌 싸움을 하던 동인과 서인들도 한명년의 무예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칭찬하는 기록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권율도 한명년의 무예를 높이 샀기 때문에 그를 특수부대의 대장으로 삼아서 써먹으려고 했는데 부하장수였던 김응서가 먼저 한명년을 빼돌려 자기 직속 부하로 편입시킨 채 내어주지 않자 크게 화를 내며 선조에게 이를 비난하는 장계를 올렸다고 하죠. 명나라의 제동마귀도 조선 최고의 장수로 이순신과 권율, 정기룡 그리고 한명년을 꼽았다고 합니다. 왜란이 일어날 당시 한명년의 직급이 졸병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정삼품 별장이 됐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죠. 두 번째 인물은 왜군들이 보는 앞에서 외적의 배를 갈라 생간을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그대로 돌격해 적들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정기룡 장군입니다. 정기룡 장군은 7일 동안 25개의 왜군 부대 9,000에 가까운 군사를 고작 700의 병사로 휩쓸고 다녔다고 하죠. 처음으로 왜군과 만난 거창 전투에서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구로다 나가마사의 선봉 500명과 싸우게 되는데 많은 왜적들을 보고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기룡 장군이 혼자서 말을 몰아 돌진했고 적들의 한가운데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수십 명의 왜적을 쓰러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왜군들은 정기룡 장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놀라며 달아났고 용기를 얻은 부하들이 합류하며 결국 전투는 조선군의 승리로 끝났죠. 이어진 금산 전투에서는 돌격 명령을 받은 정기룡 장군이 적군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50여 명의 왜적들을 쓰러뜨리는 동안 본진에 있던 정기룡의 상관 조경이 매복해 있던 왜적들에게 기습당해서 사로잡히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정기룡 장군이 혼자서 말을 달려 적진에 침입해 조경을 잡고 있는 적을 베어버리고 조경을 겨드랑이에 낀 채 가로막는 왜군들을 모두 돌파하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단신으로 상관을 구출해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치 주군의 아들을 구해온 삼국지의 명장 조자룡을 보는 것 같다며 감탄했다고 하죠. 이때부터 정기룡 장군은 조선의 조자룡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웅치와 이치전투의 영웅 황진 장군입니다. 황진은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행적을 기록한 무민공실기에 따르면 황진이 일본의 통신사로 따라간 시절 일본인들이 조선 통신사의 길을 죽일 목적으로 50보 떨어진 곳에 관역을 세워놓고 이를 쏘아 맞췄죠. 그런데 이를 본 황진이 그 관역 옆에 훨씬 작은 관역을 세우고 명중시킨 다음 화살 2발을 연속으로 쏘아서 날아가는 새 2마리를 떨어뜨리자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한 달 뒤 왜군 육군단 총사령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1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전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왜군들이 전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웅치와 이치라는 두 고갯길을 넘어야 했는데 고바야카와는 부하인 안코쿠지를 시켜 웅치를 공격하고 자신은 이치로 쳐들어갔죠.
안코쿠지의 군대가 웅치의 수비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잠시 쉬는 틈을 노린 황진은 새벽에 기습을 시도해서 3,000명의 왜군을 섬멸하는 대승을 거두고 도망가는 왜군들까지 추격해서 박살을 낸 후 왜군 본대와 싸우기 위해 이치고개로 향합니다. 본격적인 이치고개의 전투가 시작되자 황진은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샀던 일본도 두 자루를 휘두르며 왜군들을 마구베고 다녔는데 상대가 멀리 있을 때는 강궁을 쏴서 백발백중의 활솜씨로 적을 사살해버렸다고 하죠. 일본군이 황진을 포위해 죽이려 했지만 황진의 무용이 워낙 뛰어나 감히 그를 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조총으로 일제사격을 가해 황진을 부상 입히게 됩니다. 하지만 황진의 맹활약에 힘입어 결국 이치고개의 전투에서는 조선군이 승리하게 되죠. 이후 벌어진 수원 전투에서도 갑작스러운 왜군의 기습을 당하자 조선군 장수들이 급히 퇴각했는데 전방에 나가 있던 황진만 혼자 남아 왜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는데요. 왜군들이 황진을 사로잡기 위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던 중 황진은 오히려 앞으로 돌격해 왜군들을 베기 시작했죠. 하루도 아닌 무려 이틀 동안 혼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왜군의 말을 빼앗은 후 주변의 왜군들을 마구 베어내는 무쌍을 찍으며 본진으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황진이 활솜씨뿐만 아니라 근접전과 기마술에도 능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죠. 다음 해에 벌어진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10만 명에 가까운 왜군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눈부신 활솜씨를 보여주며 크게 활약했는데요.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황진에게 화살을 갖다주는 사수만 2~3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황진은 쉴 새 없이 활시위를 당겼다고 하죠. 어찌나 빨리 활을 쏘는지 앞서 쏜 화살이 적병의 몸에 맞기도 전에 그 다음 화살이 날아갔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투가 벌어진 지 8일째 황진이 시체더미 속에 숨어있던 왜군의 저격에 당해 전사하면서 수비병들의 사기가 크게 꺾이며 결국 진주성이 함락당하게 되죠. 황진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도 황진이 죽었으니 나란 일이 어긋나게 되었구나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선조수정실록에도 왜란이 일어난 이후로 모든 장수 가운데 병법에 능하고 병사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며 옛날 중국 명장의 풍도가 있는 자로는 모두가 황진을 으뜸으로 꼽았는데 재주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조야에서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황진 장군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3명의 장군들 모두 기록만 봐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무쌍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장수의 무력이 가장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시나요? 1592년 5월 왜군들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 땅을 침범한 이후 1598년에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조선의 백성들은 참혹한 전쟁 속에서 무수히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 임진왜란 동안 수많은 왜군들이 조선의 병사들과 백성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조선의 편에 서서 침략자들을 상대로 싸웠던 왜군 장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야가 김충선입니다. 사야가가 직접 집필한 모화당문집에 따르면 사야가는 다른 일본인들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유학에 심취해 있었고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동경했으며 상대적으로 비루한 일본의 현실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죠. 그는 몰락한 일본 유명 가문의 후계자였는데 그의 가문을 몰락시킨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조선을 침략할 마음을 먹은 도요토미는 사야가에게 조선으로 가서 싸우지 않으면 네 아내와 딸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협박을 했고 사야가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떠나게 되죠. 얼마 후 그는 가토 기요마사의 좌선봉장을 맡아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조선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진행되던 어느 날 사야가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조선인 모녀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녀를 보면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떠올렸고 아무 명분도 없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왜군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죠. 때문에 이후로는 부하들에게 약탈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고 주위의 조선 백성들에게도 자신은 조선을 침략할 뜻이 없음을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이후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저는 불행하게도 문화가 꽃핀 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랑캐 나라에 태어나서 오랑캐로 살다 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한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한 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선의 예절과 풍속을 아름답게 여기고 예의를 아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조선의 편에 서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500명과 함께 항복하게 되죠. 선조는 그의 투항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무예를 시험해본 후 곧바로 벼슬을 내려주고 조선을 위해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는 영남 지방에서 3,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싸우게 되었는데 당시 조선군의 무기 상태가 너무나 부실한 것을 보고 각 지역에 있는 조선군에게 조총을 만드는 법과 조총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게 되죠. 이후 사야가는 경상도 지역의 의병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일본군과 여러 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곽재우와 연합해 일본군을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동안 무려 78회의 전투를 치렀으며 이때의 공을 인정받아 정삼품 첨지중추부사가 되었죠. 1597년에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손시로 등에 항복한 왜군 장수들과 함께 의령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이어진 울산성 전투에도 참여해서 울산 회성에 농성 중이던 가토의 일군을 섬멸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때의 공으로 종이품 가선대부까지 승진한 사야가는 도원수 권율과 어사한중겸의 추천을 받아 선조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조선 이름을 하사받게 되죠. 김충선에 대한 기록 대부분이 그가 직접 쓴 모아당문집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모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종이품의 벼슬까지 받은 기록을 봤을 때 그가 임진왜란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당시의 조선 조정 역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항복한 왜군 장수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요. 기록을 봤을 때 조선의 조총을 각지로 보급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지만 당시 김충선과 이순신 장군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김충선이 이미 조총을 개발하여 훈련하고 있다 라고 한 기록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조총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작업은 김충선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서양으로부터 조총을 먼저 도입한 사이가 지방 출신이었던 데다가 그의 집안 자체도 대대로 각종 무기들을 만들었을 만큼 무기 제조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애초에 김충선 본인도 일본에서 조총부대의 지휘관 출신이었다고 하죠. 일본의 조총 개발 역사와 아주 인연이 깊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조총에 대한 구조와 제조 기술에 매우 밝았죠. 그는 단순히 조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화포와 화약의 개량에도 관여했으며 일본의 조총을 이용한 전술까지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격과 검술에도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병사들의 총술과 검술 훈련까지 시켰다고 하죠. 임진왜란 이후에는 북방 이민족들의 침입이 자주 일어나자 자진해서 북방의 변경 방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0년 동안 북방 변경 수비를 한 공로로 정의품 정원대부의 벼슬을 받게 됩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괄군에 항복한 왜군 출신들이 많이 가담했었는데 그중 서아지라는 인물은 무예가 워낙 뛰어나 조선의 병사들이 그를 상대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죠. 그때 김충선이 서아지를 만나 그의 잘못을 꾸짖은 후 치열한 결투 끝에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김충선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이괄의 반란군에 항해들이 많이 가담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서는 이러한 항해들을 배은망덕한 놈들이라 여기며 분노했고 같은 항해 출신인 김충선에게까지 이심의 눈초리를 보냈기 때문이죠. 똥줄이 탄 김충선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란군과의 전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충선은 그 후 병자호란 때 쌍령 전투에도 참전해서 청나라군 500기를 전멸시켰으며 끝내 인조를 비롯한 조선 조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대구의 농리라는 곳으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와 관련된 기록들 대부분이 김충선 본인이 직접 쓴 모아당문집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역사가들도 모아당문집은 그 뼈대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세부 사항들은 철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먼저 사야가가 조선과의 전쟁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조선 땅에 상륙하자마자 항복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은 항복하는 왜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 죽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항복을 한다 해도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애초에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이 성공하면서 엄청난 기세로 진군을 거듭하던 개전 초기의 일본군이 조선에 항복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실록에서 사야가 등 항복한 왜군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논의가 나오는 장면도 명나라군이 참전하면서 전황이 일본군에게 크게 불리해지고 난 후인 1593년 무렵이 돼서야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때문에 사야가가 실제로 투항했던 시점이 상륙 직후인 임진년이 아니라 상륙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일본군이 불리해진 이후인 1593년이었을 것으로 짐작되죠. 그리고 그가 항복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거나 어차피 일본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도요토미의 지배 아래에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소설가인 시바 료타로 같은 사람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며 당시 전국시대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적군에 항복한 무사가 어제까지의 아군에게 활을 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사야가도 분명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했죠. 또 함께 조선으로 귀화한 인원수도 모화당문 집에서 주장하는 500명이 아니라 혼자서 항복했거나 소수의 부하만을 데리고 항복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물론 이처럼 그와 관련된 기록 중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조선에 귀순한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조선에 충성하며 수많은 공을 세운 것 또한 기록에 남아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조선의 편에 서서 싸운 왜군 장수 사야가 김충선의 이야기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평양성에서 무려 4차례나 전투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1592년 6월 1차 전투에서 평양성을 왜군에게 빼앗긴 조선군은 2차와 3차 전투에서도 연이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군은 4번째로 벌어진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하며 6개월 만에 평양성을 다시 탈환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평양의 농계라고 불리는 기생계월량의 도움을 받아 외장의 목을 베면서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첩보전의 대가 김응서 장군이죠. 김응서는 대체 어떤 작전을 세웠길래 왜군들이 가득한 성 안에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것일까요? 김응서 장군은 일찍이 묵과에 급제해 1588년에 감찰직에 올랐지만 그의 집안이 보잘것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파직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왜군들이 밀려오자 왕인 선조는 수도인 한양에서 도망을 쳐서 개성을 지나 평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6월이 되자 왜군의 일선발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성 바로 앞 대동강까지 진격해왔습니다. 이에 선조는 평양성에서 도망가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주변의 병사들과 백성들을 소집했죠. 하지만 선조는 한양을 되찾으러 올라오던 조선군이 용인전투에서 왜군에게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의주까지 빤스런을 해버립니다. 선조의 말을 믿고 평양성에 다시 모였던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걸 알고 분통을 터뜨렸죠. 그렇게 왕은 도망가면서 신하들에게 수비를 떠넘겼고 명을 받은 신하들은 남아서 성을 지키게 됩니다. 남은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하게 된 입장이기는 했지만 왜군이 가까이 다가오자 대동강을 건너서 선제기습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기습 자체는 성공했지만 후방에 남겨둔 군량을 지키지 못하며 결과적으로는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배한 병사들이 평양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대동강에는 수심이 얕아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이 있었는데 조선군들이 그곳을 통해 성으로 복귀를 하는 모습을 적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강으로 둘러싸인 성이라 공격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왜군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일제히 걸어서 대동강을 건너며 공격을 시작했죠. 왜군들의 총공격이 시작되자 지휘관들은 깜짝 놀라며 평양성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성 안에 남아있던 군량을 불태우고 무기는 대동강에 버려버린 후 후퇴를 하게 됩니다. 한 달 후에 있었던 2차 전투에서는 명나라에서 조승훈이 3천의 요동 기병을 데리고 합류했죠. 조선의 병력까지 더해 총 6천의 병력으로 고니시 부대를 공격했지만 말을 탄 기병은 공성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결국 2차 전투에서도 왜군에 대패하게 됩니다. 1592년 9월 평양성을 지키는 왜군 병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한 조선군은 또다시 2만 명의 병력으로 평양성을 탈환하려 하는데요. 이때 3차 전투에는 김응서 장군도 이원익, 이일과 함께 출전하게 됩니다. 조선군은 병력을 나눠 세 방향에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평양성 문 앞까지 조선군이 다가오자 50명의 왜군 선발대가 먼저 공격을 해왔죠. 그에 맞서 조선군도 활을 쏘아 왜군 20명을 사살하며 기선을 제압할 때까지만 해도 조선군에 유리하게 상황이 펼쳐지는가 했지만 이후 사기가 오른 조선군이 그대로 성문까지 돌격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성 안에서 수천 명의 왜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던 조선군은 왜군의 갑작스런 돌격을 당하자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지며 3개의 부대 중 2부대가 전장에서 빠져나가 버렸죠. 덕분에 한쪽에 남아있던 김응서 장군이 이끄는 부대만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7,000명 가까이 전사하게 되며 3차 전투 역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조승훈의 1차 원정군이 패배하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제독 이여송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43,000명의 군사를 2차 지원군으로 보냈는데요. 조선군에서는 도원수 김명원과 평안우도방어사 김응서, 좌도방어사 정의연 등의 8,000군사와 서산대사, 삼영대사가 이끄는 2,000명의 승병이 명나라군과 연합을 하게 되죠. 이후 조명연합군은 1563년 1월 8일 이른 새벽부터 왜적이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에 총공격을 퍼부어 1592년 7월의 1차 전투부터 무려 4차례나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6개월여 만에 마침내 성을 되찾게 됩니다. 이날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왜군들에 비해 수적으로 우위였던 탓도 있지만 전투 도중 왜적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 또한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명나라 군대가 평양성 공격을 위해 압록강을 건너던 1562년 12월 말에 평양기생계월량과 그의 연인 김응서 장군이 마치 007 영화를 방불케 하는 비밀작전으로 적장의 목을 베서 성문 위에 내걸었고 이를 본 왜적들이 싸울 의지를 잃었기 때문이죠.
김응서 장군이 평양성에 잠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그곳에 요즘의 DMZ와 같은 중립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군과 왜군은 잦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평양성 성벽으로부터 서쪽 심리까지는 군사들이 들어가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는데요. 따라서 민간인들이 성벽 바로 아래까지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고 첩보 활동을 펼치던 김응서가 개월량을 만나 암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평양의 유명한 기생이었던 개월량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평양성 군관이던 김응서와 연인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1592년 6월 1차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할 당시 미처 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왜군의 포로가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친척으로 가장 신임받던 부장 고니시 히의 애첩이 되었습니다. 4차 평양성 전투 당시 김응서는 적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이 가능한 서문을 중심으로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개월향은 그런 그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개월향은 왜군들에게 김응서가 전쟁 중에 헤어진 자신의 오빠라고 속이며 그를 성으로 잠입시키는 데 성공하죠. 이렇게 평양성 전투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김응서는 적장에 애첩이 된 연인을 만나 적진 깊숙이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응서는 고니시히가 깊이 잠들자 개월향의 연락을 받고 숙소에 몰래 들어와 단칼에 고니시의 목을 베어버렸죠. 여기까지는 여러 기록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이후 벌어진 개월향의 죽음과 김응서의 탈출 과정은 기록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임진록에서는 적장의 목을 들고 함께 평양성을 넘으려 했으나 곧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개월향이 김응서 장군에게 꼭 탈출의 나라를 구하라며 등을 떠민 뒤 자결했다고 나옵니다. 눈물을 삼키며 돌아선 김응서가 성문 높이 외장의 목을 내걸었고 이후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개월향 초상화에 쓰인 내용에는 둘 다 성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개월향의 청으로 김응서가 그녀를 직접 뵌 것이라고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 1592년 9월 4일의 기록을 보면 비변사가 김응서의 특진을 건의한 내용을 볼 수 있죠. 평양의 왜적은 정의 병으로 그들의 머리 하나는 다른 왜적이 것 10개를 얻는 것과 같은데 김응서는 그들을 상대로 항상 앞장서며 많은 공을 세웠다. 이번에 또 10명이나 되는 적의 머리를 베었으니 특별히 상을 내릴 만하다며 건의했고 선조는 그 자리에서 바로 특진을 명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김응서는 임진왜란 동안 수없이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첩보에 능했다고 합니다. 평양성을 되찾은 이후 김응서는 항복한 왜적들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인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최전선에서 왜적과의 협상을 담당했다고 하죠. 1595년 경상우도 병마절 도사로 승진한 김응서 장군은 왕명으로 동래부의 일본군 진영에 있는 송상현의 관을 찾아오라는 명을 받고 송상현의 관을 적진에서 빼내는 데 성공하는 등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을 세웁니다. 첩보 활동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김응서는 공교롭게도 이 첩보 활동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1619년 김응서는 명나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 참전한 전투에서 후금에 패하며 포로 신세가 되는데요. 이후 김응서는 적진에서도 첩보 활동을 벌이며 중요 정보를 국내로 보내다 발각되어 1624년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광해군의 명에 따라 포로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조선을 위해 일했지만 조정의 신료들은 그를 명나라를 버리고 오랑캐에 투항한 배신자라 취급했죠. 오랜 시간이 흘러 1791년 정조 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적을 인정받아 영의정에 봉해집니다. 지금까지 첩보전의 대가 김응서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